자, 잘 지냈어요? 클래스 사이즈가 이제 많이 줄었네? 오케이. 첫 번째, 어제 실험실 들어온 학생들한테 얘기를 꺼낸 건데, 일단 시험 먼저 얘기를 합시다. 기말고사가 앞으로 2주 후에, 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 채점해서 오늘까지 가져온다고 했는데 내가 또 빵꾸냈어요. 다음 주까지는 꼭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치?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채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알고 기말고사에 조금 대비를 최소한 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거듭 얘기하지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말고사는 또 중간고사처럼 똑같이 오픈북 형태로 여기서 이렇게 볼 것이고, 지난번처럼 2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일단 변수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려고, 실험 스케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실험 기말고사를 보게 돼 있는데, 실험 중간고사는 그냥 제가 뭉개버렸는데,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실험 없었잖아요. 기말고사도,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원래 스케줄에는 그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기말고사가 무슨 실험 프랙티컬이 아니라 외국에서처럼 그냥 그것도 이제 이론으로 쓰는 그런 시험일 텐데 형식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은 문제는 그 중간고사 기간에 또 이제 또 같이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다 들어가지도 않잖아, 수용 인원이.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또 뭉갠다. 기말고사를 아예 보지를 않는다. 실험을. 일장일단은, 장점은 여러분들 너무나 아비어스하게 잘 알고, 시험을 안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일단 부담에서 덜어지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단점은, 그러면 이제 실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남는 거죠. 출석이야 전부들 다 고만고만한 것이고, 원래 또 이 인간은 출석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온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상당히 후한 사람이고, 본인의 과거사,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 레포트밖에 없는데, 실험 레포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험 그동안 한 학기 동안 했던 그것을 평가받는 것을 오케이 하느냐라는 문제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안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미리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험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시간이 있는 거지. 그러고서 시험은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그때 문제가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같이 답을 쓰고 제출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의 장점은 최소한 실험을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물론 실험이 매우 허접하다고 느껴질 만한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화학이나 무슨 물리실험처럼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짜여진 대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실험들이 아니다 보니까 생명실험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좀 몸소 느끼실 건데, 생명실험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1학년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실험을 할 때 많은 경우 허접해질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그나마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어떤 경험했던 그런 실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요거 할 때 이렇게 했다, 또 이것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내면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하다 보면 뭔가 좀 배우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그냥 날로 먹지는 않았다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손을 들라고 이제 제 다른 분만 해선 손 들으라고 막 했더니, 일단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은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언가의 압력이, 공공의 어떤 일종의 어떤 선한 압력이 들어가는 거지. 이 자식이 학생이 시험을 안 보겠다 그래? 하는 그런 것도 배제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출석 용지
출석용지 제출하실 때 본인의 선호도를 나는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를 선호도를 결정을 해서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시험 문제가 올라가면 다음 주에 시험 문제 올라가면 시험을 본다는 얘기고 다음 주에 시험 문제 공지를 물론 제가 하겠죠. 결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자, 그럼 수업 나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에너지 대사에 관한 첫 수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미 꽤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를 해가지고서 이화작용을 거쳐가지고서 에너지를 거기서 뽑아내서 우리가 ATP를 합성을 하는 그 과정을 3단계에 거쳐서 쪼개가지고서 이렇게 살펴본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다는 소리는 아니지 물론. 다 이미 옛날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을 법한 그런 사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학교에 와서까지 또 우리가 이게 똑같은 구태의연한 유기호흡을 또 들어야 돼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지. 예를 들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유기호흡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 무슨 이 유기호흡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해서 ATP를 대량 생산을 내는 하나의 메커니즘의 핵심은 무엇이냐? 화학적 삼투. 화학적 삼투이다. 그 화학적 삼투와 산화적 인산화가 연계가 돼가지고서 ATP가 대량으로 쏟아진다라는 걸 마치 무슨 영어로 그런 클리셰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전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만약 못하고 그냥 이거 화학적 삼투,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ATP 그건 전부 외워 하고 해왔었다면 바쁜데 지금 수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무슨 우리가 이유를 왜 알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유를 좀 가졌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수업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해당 과정과 TCA 사이클 또는 구연산회로 어쨌든 그런 이상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회로를 돌렸어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지? 포도당은 완전히 초계처럼 산화해버린 거야. 포도당은 이미 2번째 단계까지 왔더니 포도당이 전부 이렇게 되어버렸어. 화학 밸런스는 물론 맞춰야 되겠죠. 여기 탄소가 6개 있었으니까 여기도 탄소가 6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산소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물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거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탄소가 이거 딱 보면 산화됐다는 거 어떻게 안다는 얘기죠? 산화수가 변화했다.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린지? 전부 화학들의 규제인가? 오케이. 그러면 됐고. 결합한 수가 다르잖아, 산소하고. 이제 1대1에서 1대2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산화된 거 맞지? 산화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에너지 방출되는 흔적은 이미 우리가 최소 여기저기서 약간의 ATP로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ATP 생산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끝났어. 더 이상 산화될래가 될 수가 없는 끝판왕. 이 탄소에 관한 이산화탄소는 결국 산화의 끝판왕이 된 거지. 잠깐 나 좀 볼까? 그래서 혹시 줌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아직도 빼먹을 게 있다고 여긴 세포에서는 이거를 이제 what about 전자 해가지고 전자를 계속 탈취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전자를 탈취한다는 얘기 또 역시 산화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겉보기에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연합 산화 이제 끝났네 라는 것보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날 때까지는 하고 전자를 계속 그 전자를 일단은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형태로 이 포도당에서 뺏은 전자를 무엇으로 일단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놨다? 2가지 물질로. 하나는 NADH하고 또 한 가지는 FADH2라고 하는 둘 다 요거를 주목을 해야 돼요. 수소를. 왜냐하면 전자를 이렇게 돌릴 때는 수소와 같이 동반을 해서 가게 되니까. 전자 혼자 그냥
홀로 전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보면,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수소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NADH와 FADH2라는 임시적인 전자를 전달해주는 물질을 사실은 꽤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그 회로의 목적입니다. 회로를 돌렸더니 이런 것이 생산이 되더라. 물론 회로를 돌렸더니 얘도 나오더라. 뭐 좋은 일이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너는 끝났어. 별 볼 일 없어. 이제 너의 유해를 가지고 너의 자네인 유해를 가지고 내가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단계인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서 끝판을 이제 끝장을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는 3단계를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잠시 동안 즐거웠던, 잠시 동안 환원이 돼가지고서 잠시 행복했었던 NADH와 FADH2가 이제 3단계에 들어가서 현타가 와서 개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부 전자를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잃어버릴까? 전자의 대마왕 누구? 산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보스로서 저기 직접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야. 직접 뵙고 내가 전화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것도 허허하지 않아.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줄줄이 이렇게 이쪽에 돌려서 거쳐서 가는 거죠. 일단 들어가자마자 3단계에 입장하자마자 이들은 처참하게 그들의 전자를 수소와 함께 털려버리고 다시 잉잉 울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지. 나가서 얘네들이 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NAD 플러스 그 다음에 FAD 뭐 이렇게 이 상태. 우리가 이들을 관찰하게 되면 너희들 전자 다 뺏겼구나. 그럼 다시 전자 벌러 돌아가겠지. 그게 회전이 되는 거고. 이게 목적인 거죠. 이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큰 대박이 되는 ATP 그까짓 거. 여태까지 처음 1, 2단계 해당 과정과 그 TCA 회로에서 생산을 해냈던 애갱의 수준의 양의 ATP는 그까이 거. 없어도 사실 그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큰 대량의 ATP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ATP가 3단계에서 합성이 되는 ATP는 조금 질이 달라가지고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ATP와는 난 너하고 급이 달라. 난 이렇게 해서 태생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야. 산화적 인산화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바로 NADH와 FADH2가 결국은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인산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직접 효소가 어떤 화학 반응을 그래서 그것을 들어봤지?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안 들어봤어요? 보통 인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효소가 둘을 불러들이는 거지. 둘을. 하나의 기질과 또 다른 이제 ATP를 생성하려고 하는 이 둘을 불러와가지고서 이쪽에서 인산기를 빼가지고 저쪽으로 인산기를 전달시키는 매우 직관적이고 원시적인 수준의 효소가 직접 이 둘을 불러가 당사자를 한쪽에서 인산기를 빼서 이제 트랜스퍼를 이렇게 옮겨갈 그 두 당사자를 한꺼번에 자기의 이 활성 부위에 끌어들인 뒤에 여기서 이쪽에서 빼서 아랫돌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괴는 형식으로 하는 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특별한 효소가 이것을 수행해내는 것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부 1단계, 2단계는 전부 인산화 ATP가 만들어졌는데 그 ATP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굳이 꼼꼼하게 따지려고 하면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단계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거지. 아직도 너 그렇게 ATP 만들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는데? AI 들어는 봤나? 하면서 막 새로운 방식으로 ATP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산화적 인산화인 거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인산기를 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인산기를 만들려면 물론 이 원재료는 있어야지. ATP를 합성을 해서 이것을
ADP로부터 만든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인산화 아니에요. 여기다 인산기를 하나 더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먹기 위해서 ADP 재료들은 질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다가 인산기를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것을 이게 푸시하는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원동력은 처음에 누가 단초를 제공해준다? NADH와 FADH2가 제공해준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해서 자기들의 전자를 전부 내던져가지고서 산화가 됨으로써 그래서 요 인산화가 니들이 산화되는 덕분에 이렇게 됐다. 고맙다. 해서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화가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NADH가 산소한테 직접 수소를 뺏겨가지고서 수소와 전자를 뺏겨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4단계를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왜?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화학적 삼투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화학적 삼투라니 이게 도대체 제일 골 때리는 얘기지. 삼투라는 얘기는 정의가 항상 물의 확산을 삼투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화학적 삼투라면 여기서 물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수소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화학적, 근데 수소는 무슨 놈의 웬 삼투야, 삼투는. 수소는 그냥 확산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움직이고 아니면 말지 수소를 가지고 삼투라고 정의를 하다니.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수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마치 삼투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투에서 우리는 무엇을 딱 떠오릅니까? 삼투라고 하는 현상. 중심어가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농도는 항상 농도 기울기라는 것은 이 확산에서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 삼투도 역시 확산의 일종이니까 농도 기울기 하나 들어가. 맞아? 또 한 가지. 삼투라는 현상은 무엇이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까? 차단이라기보다는 선택적 투과성이지. 그러니까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안 들여보내는 선택적 투과성이 삼투지.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물에게만 적용시켰던 것인데 요거를 편의상 그냥 그와 비슷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에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으신 그 미첼이라는 박사께서 화학적 삼투라고 이 명명을 하신 거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뭐 있었던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감히 거기다가 어딜 좀 태클을 걸어 이거를 다 발견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부 화학적 삼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수소가 마치 삼투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려면 결국 수소는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확산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곳만. 그러니까 수소가 이 확산해서 움직이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일한 어떤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화학적 삼투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굳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법을 전공한다면은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이 정의를 가지고 태클을 걸고 막 소송 걸고 난리 날 수가 있으나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알았어. 그게 바로 화학적 삼투라는 얘기구나. 알았다. 인정.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요런 이 스텝이 수소 이온이 그러한 일종의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과 카플링이 된다는 얘기지. 이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둘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화학적 삼투가 반드시 요 산화적 인산화와 카플링이 되어야만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그 결과로 ATP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한 거 논리적으로 뭐 대충 무리 없이 다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됐다면 여기서 바로 이해가 만약 안 됐다면 여기서 바로 토론할 시간이지. 뭔 소린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만. 바로 여기서.
대충 지켜보자. 아직 관망세? 저 인간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자. 오케이. 알았어. 지켜봐 주세요, 그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산화적 인산화를 수행을 하는 야, 왜 이렇게 맛이 갔냐, 샛노랗게 돼가지고. 월차를 받았나?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들이 이것을 서로 전자를 주고 뺏기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1, 2, 3, 4라는 복합체가 있어요. 복합체. 말이 진짜 복합체로서 정말 큰 물질입니다. 정말 커. 그래서, 그냥 대충 뭉뚱그려 서 그렸어. 그려봤는데, 잘 그렸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수소를 쟁여놓는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NADH와 FADH2가 각각 이 두 번째 단계에 여기서 결과물로 만들어진, 물론 NADH는 해당 과정에서도 조금 만들어지긴 하는데, 전부 다 일로 끌어모아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산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갈 길이 따로 있긴 한데, 뭐 그런 자세한 디테일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뭐 1번 또는 2번에게 전자를 뺏기게 돼요. 그러면 이들은 전자를 일단 뺏은 다음에 다음 선수에게 이렇게 전자를 남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는 전자와 수소가 같이 이동을 해왔는데, 이 1, 2, 3, 4라는 큰 덩치 큰 이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들의 장점은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라서 이게 동시에 펌프요. 전자를 뺏어가면서 양성자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양성자 펌프는 보통 우리가 ATP를 생각을 했잖아요. 펌프니까 ATP를 사용을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막 하는 과정에서 돌려가면서 이 전자만 뺏고 전자에게서 분리시킨 요 수소들은 자기들이 펌프질을 해가지고서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요 안이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미토콘드리아 루멘이라고도 하고 막사이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작은 공간이니까 요 작은 틈새에서 이제 수소 이온들이 농도 기울기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농도 기울기를 가지고 쑥 다시 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투를 해야 돼. 나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요 옆에 인접한 여기 ATP 합성 효소라는 ATP synthease라고 하는 효소 복합체입니다. 이곳을 이렇게 이들이 평평 튀어나가면 여기서 앉아서 얘네들은 뭐 하냐면 톨비 받는 거지. 나가는 동안에 하나씩 톨비 받아서 그것으로 ADP로부터 ATP를 생성하는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는 이제 산화환원 복합체. 산화환원 복합체라는 얘기는 서로 산화와 환원을 번갈아가면서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펌프이면서, 그 다음에 막사이의 공간에 수소이온이 직접이 된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물로 변화가 되는 산소. 산소가 환원이 되면은 이제 수소와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면은 물배가 차게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요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아까 그 톨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ATP가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수소가 나가는데 뭔 톨비를 어떻게 받아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뭐 유치원생들한테는 하는 얘기잖아요. 톨비를 받다니 뭐 하고. 이 ATP 합성 효소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번씩은 쏴봤을 그 리볼버 권총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권총에 탄창이 여기 딱 있으면 탄창이 이렇게 지르르 돌아가는 그 리볼버 권총에 이 수소가 마치 탄알처럼 하나씩 장전이 되게끔 돼 있어요. 여기 밑에.
그래서 이 수소이온들이 좀 밑에 다다다닥 장전이 되면서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면 리볼버에서 탕탕 하나씩 돌아가면서 탄알이 튀어나가듯이 수소가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회전을 하면서 탕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생기는 거야. 그 힘에 의해서 모든 ATP 같은 거, ATP가 ADP로부터 합성이 인산화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물리적, 화학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 라는 식으로 뭉뚱그려지는 건데 그것을 이러한 물리적인 회전으로 돌려주는 거지. 상쇄해줘서 ATP가 ATP로 변환되는데 아주 무리 없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ADP가 여기 와서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ADP들이 쭉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ATP로 대량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밖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는. 여기가 어디예요? 요 공간이? 응? 이런 거 가지고 수능 보기 전에 이런 거 가지고 찌질하게 막 묻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막이잖아, 이게. 요게 내막? 이게 외막?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효소들이 전부 어디에 박혀 있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속막에 박혀 있는 것이. 그러면 아까 이 수소 이온들이 쫙 밀집되어 있는 공간은 결국 외막과 내막이 이루어놓은 작은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은 어디야? 여기 뱃속이지. 미토콘드리아의 텅 빈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트릭스, 기질이라고 했잖아. 기질에 ATP가 그득 차게 되겠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수송 방식으로 조달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학적 삼투가 커플링이 된다라고는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나 밖에서 이상한 냄새가 막 들어오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미 들어온 냄새. 뭐 어쩔 거야. 모르겠다.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얘 왜 이러니? 이런 식으로 뭐 일반 생물학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 정리를 하는 거지.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전자 전달계인데 이것이 왜 산화적 인산화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짠짠짠짠 단계적으로 산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 산소에 의해서 끝장이 나는 그 산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산화적 왜 인산화이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산화에 이 과정이 필요하고 왜? 그게 어떻게 필요하게 되느냐? 얘네들이 쌓여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혼자 된다면 홀로 산화 환원만 된다면 ATP는 전혀 합성이 안 되겠지. 산화 환원이 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 수소 이온이 여기에 축적이 돼서 이들이 빠져나오는 이것이 바로 화학적 삼투라는 얘기고 그게 결부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얻게 되는 ATP가 양이 얼마야? 이건 절대 항상 언제나 무시해왔던 도대체 이거 양을 도대체 알아서 뭐하게 정확하지도 않은 양을 뭐 많이 해당 과정과 요 크랩스 또는 TCA 사이클 여기서 나오는 요 ATP에 비해서 저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포도당만을 가지고 이것을 봐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 포도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 전분만 먹는 거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러한 단백질이라든가 지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똑같이 해당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순을 밟게 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포도당과는 다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지질이라든가 단백질들은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 일단 중간에 내가 합류할게 라고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하자면 지질들은 일단 처음에 해당 과정의 첫 단계보다는 이 해당 과정이 끝날 한 중간 단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지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방이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보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리가 되잖아. 지방을 합성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을 역으로 돌려보면 나오지.
그래서 요 지방산에다가 요 글리세롤 모듈에다 하나씩 끼웠잖아. 그래서 지방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지방산과 이 글리세롤 그 모본인 요 모듈은 각각 서로 따로, 지방산은 요 저 멀리 이미 해당 과정이 끝난 뒤에 요 TCA 사이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끼어들기 하고, 얌체처럼. 그나마 글리세롤은 조금 양심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심지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얘네들 다 무시하고 단백질로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의 영양소인 아미노산은 아예 그냥 뭐 보통 여기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는 아미노산도 있긴 한데 주로 대부분 여기서 이제 주로 TCA 사이클의 중간 산물의 형태로 들어가는 아미노산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바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근육 운동만 하는 것과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언제 지방을 훨씬 더 많이, 내 몸에 묻은 지방을 훨씬 더 많이 태워버릴 수 있느냐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 같은 것은 순간적으로 막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서 막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산소가 이렇게 이제 바로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지방은 여기서 연소가 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천천히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게 끝까지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왜냐하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절대로 이 TCA 회로가 일단 진입이 안 돼요. TCA 회로 자체는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 끝나는 그런 조건이, 산소가 필요한 유일한 장소는 바로 여기 맨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계 과정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아예 차제에 여기서부터 해당 과정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없이 그런 격한 근육 운동 같은 것들만 해가지고서는 이제 지방이 이렇게 대사가 돼가지고서 연소가 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있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발효라는 얘기는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효는 발효의 이 정체는 뭐냐?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해당 과정의 산물인 파이루빅 애시드가, 피루보산이 또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게, 이게 원래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피루보산이 이제 곧바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일단은 이 피루보산은 3탄당이었잖아요. 6탄당, 포도당이 2개로 쪼개졌으니까 3탄당인데, 해당 과정을 TCA 사이클로 직접 진입할 때의 물질은 몇 탄당일까? 2탄당이에요, 2탄당.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요 물질, 코엔자임 A는 엄청나게 등치가 큰 중간 거강꾼처럼 되는 거니까 무시해도 되고, 요 피루보산이 아세틸 그룹으로 변한 거지. 아세틸 그룹은 2탄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서 이산화탄소 한 번 더 빠져. 탄소 하나 빼고, 어쨌든 간에 이 피루보산인 3탄당이 2탄당의 형태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산소가 있을 때나 되는 얘기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이게 다 차단이 돼버려요. 이 현명한 세포는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해봤자 가서 아무것도 못 보고 개꼴만 보니까 피루보산 단계에서 끝,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 있긴 하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피루보산이 이상한 물질로 변해버리는 게 바로 발효입니다. 이상한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피루보산이 이제 젖산으로, 피루보산이 지금 여태까지 산화가 돼 왔는데, 산화가. 그러잖아. 포도당에서 피루보산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 포도당이 이것으로 산화된 거잖아. 생각 가만히 해봐도 그렇잖아. 에너지를 지금 빼왔으니까. 산화가 됐는데 이게 갑자기 빽 해가지고서 환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얘가 피루보산이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네?
산화는 에너지를 빼내는 거고 환원은 그럼 에너지를 주입을. 아니 내가 지금 이 녀석한테 에너지 빼먹겠다고 이 일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우리가 환불을 해주네. 환불을 해주고서 돌아가라고 지금 뭐 젖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 갑자기 얘가 미쳤나 되는 거지. 왜 이러지? 그러면 얘가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산화를 시켜야 되잖아. 항상 산화 환원은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누가 산화가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지켜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 소중한 NADH가, 이거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저기 가서 내가 저 환전하면 얼마나 많은 ATP를 지금 우르르 쏟아낼 이 NADH를 여기서 이 알토란 같은 NADH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산화시키고서 얘를 지금 환원을 시켜버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고 이게 바로 발효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나마 정말 미친 꼴 보기 싫은 젖산 우리가 어디다 써먹어 젖산을 이스트 효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봐줄만 해. 효모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유용한 알코올 같은 걸로 바꿔버리니까 그나마 알코올 먹고 우리가 최소한 조금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는 있으니까 내가 봐주겠는데 왜 쓸데없이 젖산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서 이럴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알코올을 만들 때에도 결국 누구를 그러면은 산화시키느냐. 이 NADH를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놓은 NADH를 NAD로 산화시킨 다음에 알코올로 변화시키는 거지. 왜 이럴까?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사연이 있는 거지. 이러지 않으면 얘는 죽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일단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다 죽는다는 건 우리 다 알고는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죽는 이유는 우리는 이것과 이것 때문에 죽는 거지. 심장과 뇌는 워낙 산소 요구량이 많으니까 한 5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이 둘이 이제 뭐 세포와 조직이 기능 정지하고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부위들은 산소 없어도 사실은 살거든. 어떻게? 굳이 뭐 전자전달 해갖고 그렇게 많은 양의 ATP 필요 없어. 산소가 없으면 조금만 먹고 조금 살면 되지. 우리가 뭐 언제부터 산소 그렇게 ATP가 그렇게 많이 썼냐 하면서 그러니까 해당 과정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그나마 그 해당 과정도 곧 못 돌아가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해당 과정을 돌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NAD라고 하는 요게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해당 과정에서 이거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해당 과정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공급이 끊겨버리면 해당 과정조차도 못 들어가는 거야. 해당 과정을 못 돌리면 이 생명체에게서는 이것이 이 생명체가 무슨 단세포인 효모이든 아니면 다세포인 사람이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나마 조금 생산해낼 수 있었던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조차도 못 만들어내는 거. 그야말로 진짜 총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만은 막아야지. 그러니까 자본 잠식을 하더라도 이것은 돌려야지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NADH. 왜냐하면 이 NAD 플러스는 원래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어디서 엄청난 양을 공급을 받습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마지막 과정,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전부 다 개털려 가지고서 이 상태로 변하고 다시 돌아오잖아. 그럼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전자 전달기가 안 돌아가니까 얘네들을 공급받을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들이 공급을 억지로 받아야지. NADH를 일부러 부러뜨려 가지고서. 그게 바로 이 발효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발효는 왜 하느냐? NADH를 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NADH의 산화인 산물인 NAD 플러스가 이것을 공급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해당 과정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해당 과정을 돌릴 때 바로 요 NAD 플러스가 들어가 줘야 그래야 여기서 ATP가 생성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를 돌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알겠고, 충분히. 굳이 왜 산소가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지, 그것만이 조금, 지금 저 축구 경기 뛰러 간 그 여러분들의 대표자 친구들도 지금 마구 발효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발에. 기왕이면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항상 이 발효를 접할 때마다 아쉬움은 기왕이면 우리도 어차피 발효를 하는 거 알코올 발효를 했으면 공짜로 알코올 성분이나 공급받아서 괜히 쓸데없이 금요일날 우리가 저녁에 가서 돈 쓰고 그럴 필요 없이 잠시 우리가 숨만 멈추면 얼마든지 해서 즐거워질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철이 들다 보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다면 우리는 전부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이미 멸절이 됐겠지. 호랑이한테 도망가다가 갑자기 한 5분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돼 하고 맞서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 축구 경기 하러 간 그 친구들도 5분 안에 전부 경기는 끝났을 거예요. 서로 난투극으로 끝났겠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자, 이게 이제 해당 과정을 조절을 하겠다고?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게 사실 진짜지. 자, 해당 과정 조절을 해야지. 왜냐하면 해당 과정은 너무 심플한 것 같지만 이 6탄당이 3탄당으로 딱 쪼개지는 아주 간단한 단계지만 여기에 10개의 효소가 매달려가지고 순서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참 몰랐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얼핏 언급을 했지만 그까지 효소 10개 이거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이거 하느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거 잘라지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반으로 잘라지는 건데 이거 자발적인 반응 아니에요. 이화 반응이고. 그렇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한 5,000년 기다리면.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효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근데 이제 그러면 그 10개의 효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게. 이게 바로 이 제어, 조절의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들이 쫙 있는데 10개 서로 다른 효소들이 전부 쫙 한 줄로 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전부 열심히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들이 막 일을 하는데 내가 쓸데없이 이거 필요 없단 말이야 이거. 되먹임 억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쓸데없이 지금 이거 만들어내는데 나는 지금 에너지가 차고 넘쳐. 좀 그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10명한테, 예를 들어서 얘네들한테, 야야야, 그만해. 라고 하려면, 되먹임 억제라는 과정이 없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일이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이 10개 서로 다른 효소들한테, 그만해.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되먹임 억제라는 어떤 기전이 우리가 개발을 했다면, 얘가 직접 가서 저절로 저 앞부분에 있는 어떤 효소가 그냥 맛이 가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를 해야 되는데, 10개를 한꺼번에 하느니, 그 중에서 아주 대장격인 그러한, 효소 하나, 둘만을 통제를 함으로써, 그래서, 학급에서 떠들면, 학생들을 전부 다 막 군기 잡는 게 아니라 반장을 군기를 잡아버리잖아. 뭐, 그렇게, 안 그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rate limiting이라고 합니다. rate limiting 효소라는 개념이 바로 그 전체적인 대사 경로에서 대사 경로에서 얘를 통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이 반응의 이 flow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효소를 rate limiting이라고 해서 항상 이 생화학자들은 어떤 대사 경로를 딱 발견하면 이 효소들 중에 누가 rate limiting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rate limiting이 누굴까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는 좀 해당 과정의 10번째까지 이렇게 효소인데 제가 이 10단계를 중간에 다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6탄당이 3탄당으로 끝나는 건데, 이 10개의 효소 중에 제가 딱 3개만 지금 이름을 갖다 붙여놨네.
약자로 그것도. 뭐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약자로. 이 프로페셔널들은 이 약자로 서로 자기들끼리 통하는 마치 그게 무슨 멋이냐. 그래서 이거는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효소입니다. 헥소카이네이즈. 포도당의 인산기를 딱 붙여버리는 그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포도당, 인산, 인산화 효소,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하는데, 요것과 PFK, 요 세 번째 효소인데, 파스포프룩토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파스포프룩토 그러니까 인산 과당 무슨 인산화 효소 뭐 그쯤 되겠지. 파스포프룩토 PFK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잘 통용이 되는 헥소카이네이즈는 보통 발음을 하는데 이 PFK는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풀네임이 그냥 PFK로 많이 통용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이루빗 카이네이즈 뭐 3개 정도만을 우리가 딱 여기 보여준 이유는 이 3개가 일종의 잠재적인 소위 말하는 그런 레이트 리미팅이기 때문에. 레이트 리미팅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무슨 근거로 얘네들이 그러한 레이트 리미팅 효소일 수 있느냐를 보면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해당 과정을 통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동물세포 같은 데서 보면은 얘네들이 잉여로 지금 너무 많어 그럼 저장 좀 하자. 특히 간에서.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되돌려서 저장을 할까?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할 때는 얘네들이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당 신생성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고 얘기해요. 글루코니오제네시스 과정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이 반응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이걸 다시 되돌린단 말이야. 재고를 다시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쌓아둔 저장을 하는 과정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효소가 이것만 필요해. 나머지들은 전부 같이 동시에 해당 과정에서 썼던 효소들이 그냥 살짝 변신해가지고서 이쪽으로 돌다가 이쪽으로 그냥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 훨씬 더 쉽게 가역적이라는 얘기지. 요 3개의 중심 효소들은 비가역적이야. 물론 가역적이긴 하나 다시 돌리기가 매우 에너제틱상 힘들어요. 그만큼 여기서 이것을 통제하면 훨씬 조절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못 가게 말면 다른 효소에서는 나를 못 가게 막어? 그럼 되돌아가 버리지, 까짓 거. 뭐 겁나? 해버리면 나의 목적이, 이제 제대로 안 통하는 건데, 이 3개의 효소들은 요거를 잠시만 통제를 해버리면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움찔움찔 여기서 그냥 막혀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통제하는 게 참 이득인데, 얘는 불행하게도 여기까지 다 봤는데 이걸 통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리.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인 이 효소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이 참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지. 더더군다나 이 둘이. 그래서 해당 과정에 이 1번과 3번 효소가 가장 대표적인 그 rate limiting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배경, 그냥 함부로 얘네들이 rate limiting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1번과 3번 중에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생화학자들은 그 둘 중에서는 그래도 그 세 번째 효소인 PFK가 훨씬 더 이 레이트 리미팅을 수행하기에 더 선호가 되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PFK에 대해 그럼 활성을 좀 알아봅시다. 레이트 리미팅이라니까 활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10분 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